울어도 소용없어. 어차피 난 못 보니까. 흰 천으로 눈을 가린 신랑이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의 볼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빚을 갚기 위해 눈먼 재벌가 도련님에게 팔려온 날이었죠. 그런데 그날 밤 어둠 속에서 남편이 정확히 제 손목을 움켜쥐었습니다. 너 스파이야? 선글라스 아래 감춰진 두 눈이 번뜩였습니다. 분명 앞을 못 본다던 사람이 저를 똑바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눈먼 남편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소통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기계음이 응급실 전체를 꿰뚫듯 울려 퍼졌습니다. 심장 모니터의 초록색 선이 한 줄로 쭉 뻗어버린 순간 이수연의 세상도 함께 멈춰버렸죠. 아빠, 아빠. 29 수연이 침대 난간을 붙잡고 절규했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 떨리는 입술 사이로 터져나오는 울음은 차마 듣기 어려울 만큼 처절했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와 아버지 이태식의 가슴 위로 두 손을 포개 눌렀습니다. 하나, 둘, 셋. 규칙적이지만 급박한 압박이 이어졌고 수연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두 손을 모아 빌었습니다. 제발요, 제발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세동기가 아버지의 가슴에 닿고 몸이 움찔 들썩일 때마다 수연의 심장도 함께 뛰었다 멎었다를 반복했죠. 그리고 마침내 삐빅 삐빅 심장 모니터에 다시 파동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호흡 돌아왔습니다. 의사의 외침에 수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은 채 연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되뇌었죠. 하지만 안도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이수연 보호자분 되시죠? 원무과 직원이 수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고 그 표정은 사무적이다 못해 냉담하기까지 했습니다. 지난달 병원비도 밀려있는 상황이시고요. 이번 응급처치 비용까지 하면 보증금 500만 원은 내셔야 입원 수속이 가능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우리 아빠가 방금 심장이 멎었다 돌아온 거예요.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수연이 애원하듯 물었지만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규정이 그렇습니다. 보증금 없으면 입원 불가해요.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었습니다. 카드를 내밀었지만 돌아온 건 한도 초과라는 4글자였죠. 핸드폰으로 은행 앱을 열어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3,200원. 그 숫자가 수연의 눈앞에서 비웃듯 깜빡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수연이 허공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수연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돌렸습니다. 야, 이수연이 맞지? 병원 로비 한복판이었습니다. 험상궂은 인상의 남자 둘이 수연을 에워쌌습니다. 사채업자들이었죠. 그중 덩치 큰 남자가 수연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내 아비가 횡령범 주제에 뻔뻔하게 병원 신세야? 우리 돈은 언제 갚을 거냐고. 저기요, 여기 병원이에요. 제발 손 좀 놔주세요.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남자는 오히려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병원이면 어때? 돈 안 갚으면 여기서 내 아비 산소호흡기 뽑아버린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수연은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을 여유조차 없었죠. 저 환자 딸 참 불쌍해. 아버지가 횡령범이라며. 근처에 서 있던 간호사가
동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수연의 귀에 꽂혔습니다. 도둑의 딸. 그 꼬리표가 10년째 수연의 삶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억울하다고 아무리 외쳐봐야 세상은 이미 판결을 내린 후였죠. 그때 병원 입구 쪽에서 묵직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색 최고급 세단이 정차하더니 양복 차림의 남자들이 먼저 내려 문을 열었습니다. 그 차에서 내린 사람은 은회색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넘긴 중년의 남자 한영석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순간 사채업자들의 기세가 꺾였습니다. 남자들이 슬그머니 멱살을 놓고 한 발 물러섰죠. 한영석이 천천히 다가오자 사채업자들은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실례를. 한영석은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수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이태식 씨 딸 맞지? 그 눈빛에서 수연은 알 수 없는 냉기를 느꼈습니다. 비서가 다가와 수연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잠시 뵙자고 하십니다. 따라오시죠. 수연은 끌려가듯 VIP실로 향했습니다. 널찍한 방 안에는 가죽 소파와 묵직한 원목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한영석은 그 가운데 앉아 있었죠. 그가 손짓하자 비서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로 툭 던졌습니다. 밀린 병원비 영수증이었습니다. 이태식이가 훔쳐간 내 돈, 10년치 이자까지 합치면 이 목숨으론 다 못 갚아. 근데 내가 오늘 기분이 좋아서 말이야. 한영석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 조카가 있어. 한도진이라고. 3년 전에 사고를 당해서 눈도 멀고 다리도 못 쓰는 놈이야. 그놈한테 시집가. 어차피 형식적인 결혼이야. 1년만 수발 들면서 그놈이 뭘 하는지, 누굴 만나는지 낱낱이 나한테 보고해. 그럼 이 빚 다 없던 걸로 해주마.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보고 시집을 가라고요? 그것도 스파이 노릇을 하면서요? 스파이? 말은 참 예쁘게 하네. 내 아비가 싼 똥은 네가 치워야지. 도둑의 딸이 무슨 자존심이 있다고. 치욕적인 말에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날 것처럼 세게 물었지만 울컥 치미는 서러움을 참을 수가 없었죠. 못합니다. 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순간 한영석이 휴대폰을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태식 환자, 지금 당장 퇴원 조치해. 치료 중단이야. 안 돼요. 수연이 소리쳤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알겠다는 대답이 들리는 순간 수연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겠어요. 제발 아빠만 살려주세요. 한영석이 전화를 끊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서가 계약서를 수연 앞에 내밀었죠. 수연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어차피 읽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장을 찍는 순간 수연은 자신의 영혼을 파는 기분이었습니다. 됐어. 한영석이 수표 한 장을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종이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수연은 그것을 줍기 위해 몸을 숙여야 했습니다. 몸값이다. 가서 옷이라도 좀 사입어. 냄새나니까. 중환자실 앞으로 돌아온 수연은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눈을 감고 누워있는 아버지, 주름진 얼굴, 거칠어진 손. 수연은 차가운 유리에 손바닥을 대었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손을 잡은 것처럼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아빠, 나 다녀올게.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꼭 살아만 있어. 내가 반드시 다시 올 테니까. 수연은 몸을 돌렸습니다.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슬픔과 결의가 뒤섞인 눈빛으로
병원을 나섰습니다. 흐린 하늘 아래 29효녀의 작은 등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결혼식장은 화려했습니다. 하얀 장미꽃이 가득했고 샹들리에 불빛이 반짝였죠. 하객석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축복의 눈빛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질로드 위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손을 잡아주어야 할 자리는 텅 비어 있었죠.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아버지 대신 수연은 혼자 걸어야 했습니다. 단상 위에 신랑이 보였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죠. 눈을 가린 흰 천이 얼굴 절반을 덮고 있었고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한도진. 3년 전 사고로 눈도 멀고 다리도 못 쓴다는 남자. 오늘부터 수연의 남편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신부 입장.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한 발 한 발 내디뎠죠. 하객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동정인지 조롱인지 알 수 없는 눈빛들. 신랑 신부는 서로를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할 것을 서약합니까? 예. 도진이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연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예. 그 순간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거래였죠. 아버지 목숨을 담보로 한 1년짜리 계약이었습니다. 울어도 소용없어. 도진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눈을 가린 흰 천 너머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죠. 어차피 난 못 보니까. 결혼식이 끝나고 수연은 검은 승용차에 올랐습니다. 도진은 다른 차로 먼저 떠났고 수연은 홀로 낯선 저택으로 향했죠. 높은 철문이 열리고 차가 멈춰섰습니다. 수연은 창문 너머로 저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색 벽돌로 지어진 3층짜리 건물은 웅장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죠. 마치 오랫동안 웃음소리가 사라진 집처럼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내리세요. 운전기사가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수연은 낡은 여행 가방 하나를 끌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29회 동안 모은 전 재산이 이 가방 하나에 다 들어 있었죠. 현관문이 열리고 회색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집사였습니다. 새 마님이시군요. 들어오시기 전에 검사부터 받으셔야겠습니다. 검사요? 수연이 되물었지만 집사는 대답 대신 수연의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현관 바닥에 가방을 거꾸로 뒤집어 쏟아버렸죠. 옷가지며 세면도구며 할 것 없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수연이 당황해서 외쳤습니다. 하지만 집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물건들을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지시입니다. 혹시 흉기나 녹음기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집사의 손이 수연의 속옷까지 집어들었습니다. 하얀 면 브래지어가 대리석 바닥 위에 나뒹굴었고 수연은 치욕감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이 모든 굴욕을 견뎌야만 아버지가 살 수 있었으니까요. 됐습니다. 따라오세요. 집사가 앞장서서 걸었고 수연은 흩어진 짐을 주섬주섬 가방에 쓸어 담아 뒤따랐습니다. 복도는 길고 어두웠죠. 군데군데 걸린 그림들은 하나같이 어둡고 무거운 색채였고 창문은 두꺼운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여기가 도련님 방입니다. 아, 이제 마님 방이기도 하시겠군요. 집사가 2층 맨 끝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수연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죠. 그 순간 쨍그랑 유리컵이 날아와 수연의 발치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파편이 튀어 수연의 발목을 스쳤고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나가.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커튼이 굳게 쳐진 방 안은 대낮인데도 캄캄했고 침대 위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선글라스를 낀 채 얼굴을 이쪽으로 향하고 있었죠. 한도진, 이제는 수연의 남편이었습니다. 한영석이 보낸 년은 필요 없어. 당장 꺼져. 도진의 목소리는 차갑다 못해 얼음장 같았습니다. 수연은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허리를 숙여 깨진 유리 파편을 줍기 시작했죠. 뭐야, 못 들었어? 나가라고. 도진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파편을 다 치운 뒤에야 천천히 몸을 일으켰죠. 다치시면 안 되니까요. 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진이 코웃음을 쳤죠. 숨소리도 내지 마. 거슬리니까. 그 한마디에 수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었죠. 버텨야 해. 아빠 살리려면 버텨야 해. 이 정도쯤은 참을 수 있어. 방을 나선 수연에게 집사가 검은 노트 한 권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관찰 일지입니다. 도련님이 몇 시에 일어나셨는지, 밥은 얼마나 드셨는지, 누구한테 전화가 왔는지 분 단위로 기록하세요. 회장님께 매일 보고해야 합니다. 수연은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에 쥔 노트가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죠. 이건 결혼이 아니라 감시였습니다. 철저하게 한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일이었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인이 넓은 식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수연이 남편 맞은편에 앉으려 하자 도진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같이 먹기 싫어. 네. 내 밥은 따로 먹어. 한 공간에 있는 것도 짜증나는데 밥까지 같이 먹을 순 없잖아. 수연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 한쪽에 마련된 작은 탁자에 앉아 홀로 밥을 먹었죠. 목이 메었지만 악착같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래, 밥은 먹어야지. 먹어야 버티지. 그 모습을 집사가 멀찌감치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복도로 나가 전화를 걸었죠. 회장님, 보고 드립니다. 수연이는 아직 별다른 움직임 없습니다. 네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수연은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넓은 방 안에 침대가 2개 놓여 있었죠. 하나는 남편이 누워 있었고 다른 하나는 방 반대편 구석에 있었습니다. 저쪽 끝 침대에서 자. 가까이 오지 마. 도진이 등을 돌린 채 내뱉었습니다. 수연은 아무 말 없이 구석 침대로 갔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수연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한영석의 번호를 눌렀죠.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뭐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오늘 그이는 식사를 거의 안 하셨고요. 하루 종일 방에만 계셨습니다.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이 남자의 모든 것을 적에게 보고하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됐어. 내일도 빠짐없이 보고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연은 한참 동안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스파이 노릇이라니. 자신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아버지 생각을 했죠. 아빠, 나 버티고 있어. 꼭 버틸게. 수연은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지 않게, 숨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이불로 얼굴을 덮고 눈물을 삼켰죠. 창밖으로 달빛 한 줄기가 차갑게 방 안을 비추었고 긴긴 밤은 끝날 줄 몰랐습니다. 저택에서 생활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연은 매일 같은 일과를 반복했죠. 아침에 일어나 남편의 식사를 챙기고 거들떠보지도 않는 밥상을 치우고
관찰 일지를 쓰고 밤마다 한영석에게 보고 전화를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숨막히게 답답했지만 아버지 생각을 하며 버텼습니다. 그날 밤 하늘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오후부터 먹구름이 잔뜩 끼더니 해가 지자마자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가 귀신 울음처럼 들려왔습니다. 쿠르르르릉 천둥 소리가 집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수연은 구석 침대에 누운 채 이불을 끌어당겼죠. 어릴 때부터 천둥을 무서워했습니다. 아버지가 옆에 있으면 괜찮았는데 지금은 혼자였죠. 번쩍 번개가 방 안을 하얗게 비추는 순간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모든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정전이었습니다. 방 안이 칠흑처럼 캄캄해졌고 수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변압기가 나갔나 보다. 수연은 더듬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남편은 괜찮을까? 아무리 차갑게 구는 사람이라도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정전까지 되면 더 무섭지 않을까? 수연은 본능적으로 남편 침대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도진 씨, 괜찮아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수연은 손을 더 뻗어 침대를 더듬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침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사람의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죠. 그리고 더 이상한 건 휠체어였습니다. 침대 옆에 그대로 놓여 있었죠.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 휠체어 없이 어디로 간 걸까요? 도진 씨? 수연이 조금 더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앞도 못 보고 다리도 못 쓰는 사람이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혼자 어딘가로 갔다는 건 말이 안 됐습니다. 수연은 벽을 짚으며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천둥 소리가 또 한 번 울렸고 수연은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때 복도 끝 서재 쪽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푸르스름한 전자기기의 불빛이었죠. 수연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상하다. 정전인데 무슨 빛이지?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문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사람한테 빛이 왜 필요하지? 수연의 심장이 더 세차게 뛰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호기심이, 아니, 어쩌면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두려움보다 컸습니다. 수연은 숨을 죽이고 서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 틈 사이로 태블릿 화면 빛이 새어나왔죠. 수연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습니다. 삐걱. 문이 열리는 소리에 안에 있던 사람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수연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입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선글라스를 벗고 있었습니다. 태블릿 화면을 매섭게 노려보고 있었죠. 그 눈은 멀쩡했습니다. 아니, 멀쩡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 같았습니다. 도진의 시선이 수연과 마주쳤습니다. 찰나의 정적. 수연이 비명을 지르려고 입을 벌리는 순간 도진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수연이 소리를 내기도 전에 그의 손이 수연의 입을 틀어막았죠. 그리고는 수연의 몸을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흑! 등이 차가운 벽에 부딪혔습니다. 도진의 손이 입을 막고 있어 숨쉬기도 힘들었죠. 수연은 공포에 질려 눈을 크게 떴습니다. 코앞에 남편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선글라스 없이 드러난 그의 눈은 차갑고 서늘했죠. 그리고 수연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두 다리로 서 있었습니다. 휠체어도 없이
멀쩡하게요. 쉿. 도진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소리내면 안 돼. 수연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떨리는 눈으로 도진을 올려다봤죠. 도진이 천천히 입을 막은 손을 뗐습니다. 수연은 헐떡이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당신 눈이.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진이 고개를 끄덕였죠. 보여. 단 2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2글자가 수연의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죠. 한영석한테 말하면 너도 나도 끝이야. 도진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 인간이 내가 보고 걷는 걸 알면 바로 죽이러 와. 나도, 그리고 증인인 너도.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공포 때문이기도 했고 억울해서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스파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싫어요. 하지만 안 하면 우리 아빠가 죽는다고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살리려고 온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울먹이면서도 할 말은 다 했죠. 당신 걱정돼서 찾아온 거예요. 정전이 됐는데 앞도 안 보이고 다리도 못 쓰는 사람이 어디 갔나 싶어서요. 도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수연의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내려다보던 그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 창문을 때렸죠. 도진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내 비밀을 지켜. 도진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나도 널 건드리지 않을게. 수연은 눈물을 닦으며 도진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비밀 지킬게요. 도진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연은 잠시 그 손을 내려다보다가 자신의 손을 뻗었죠.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혔습니다. 도진의 손은 의외로 따뜻했고 수연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색한 악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이 생겼죠. 원수의 집에 시집온 여자와 원수의 눈을 피해 숨어 있는 남자. 서로를 믿을 수 없었지만 믿을 수밖에 없는 두 사람의 비밀 공유가 시작된 것입니다. 창밖에 빗줄기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달빛이 희미하게 새어들어왔죠. 수연은 젖은 속눈썹을 깜빡이며 생각했습니다. 아직 알 수 없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죠. 이 저택에는 수연이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고 그 비밀의 중심에 남편 한도진이 있었습니다. 비밀을 공유한 뒤로 며칠이 흘렀습니다. 수연은 여전히 한영석에게 보고 전화를 했지만 남편의 진짜 비밀은 철저히 숨겼죠. 오늘도 방에만 계셨습니다. 식사는 거의 안 하셨어요. 거짓말이 점점 능숙해지는 자신이 낯설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였습니다. 남편은 정말로 밥을 먹지 않았죠. 며칠 전부터 이상한 증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친 남편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이마에 식은 땀이 송글송글 맺혔죠. 도진 씨, 괜찮으세요? 수연이 다가가려 하자 남편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괜찮아.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죠. 그날 밤 남편은 화장실을 여러 번 들락거렸습니다. 속이 뒤틀리는 듯 괴로워했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밥만 먹으면 속이 아팠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죠. 혹시 음식에 뭔가?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수연은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끼쳤죠. 설마 한영석이 음식에 무언가를 넣은 걸까요? 그날부터 남편은 밥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사가 가져다 주는 화려한 식사를 손도 대지 않았죠. 수연이 지켜보는 앞에서도 숟가락 한 번 들지 않았습니다. 드셔야 해요. 굶으면 몸이 버티질 못해요. 수연이 애원하듯 말했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영석이 주는 음식을 먹으라고? 언제 또 배가 뒤틀릴지 모르는데? 사흘이 지났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눈에 띄게 창백해졌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수연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아무리 비밀을 공유한 사이라지만 이렇게 굶다가는 정말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수연은 구석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죠. 신음소리였습니다. 낮고 괴로운 신음. 수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침대 위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도진 씨, 괜찮으세요? 수연이 다가가자 남편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괜찮아.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허리를 꺾으며 배를 움켜쥐었죠. 위경련이었습니다. 며칠째 굶은 위장이 비명을 지르는 것이었죠. 수연은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수연은 방을 나와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3시 저택은 고요했죠. 집사도 하인들도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살금살금 주방 문을 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온갖 고급 식재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우, 전복, 새우. 하지만 수연은 그것들을 지나쳤죠. 이건 다 한영석 쪽에서 보낸 것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의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죠. 냉장고 구석 가장 안쪽에서 투박한 플라스틱 통을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묵은지였습니다. 시큼한 냄새가 코를 찔렀죠. 아마 하인들이 먹으려고 숨겨둔 것 같았습니다. 이거다. 수연은 묵은지를 꺼내고 찬장을 뒤져 마른 멸치 한 줌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쌀통에서 쌀을 퍼 냄비에 담았죠. 밥을 안 치고 불을 켜는 수연의 손길이 능숙했습니다. 묵은지를 씻어 송송 썰고 들기름을 두른 팬에 지글지글 볶았죠. 구수한 냄새가 주방 가득 퍼졌습니다. 아빠가 입맛 없을 때 해주던 건데. 수연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야근하고 늦게 들어오면 어머니가 이렇게 묵은지를 볶아주셨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는 아버지가 직접 해주셨습니다. 서툴지만 정성 가득한 그 맛을 수연은 잊을 수가 없었죠. 밥이 다 되었습니다. 수연은 작은 쟁반에 밥 한 그릇, 묵은지 볶음, 멸치 볶음을 담았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상이었죠. 남편의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침대에 웅크린 채 힘없이 누워 있었죠. 수연은 조심스럽게 쟁반을 침대 옆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뭐야 이건? 남편이 힘없이 물었습니다. 밥이요. 드셔야 해요. 필요 없어. 가져가. 독 안 탔어요. 수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 술 크게 떠서 입에 넣었죠. 우물우물 씹어 삼킨 뒤 묵은지도 한 젓가락 집어 먹었습니다. 봤죠? 제가 먼저 먹었어요. 이래도 못 믿겠으면 할 수 없고요. 남편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수연을 바라보았죠. 의심과 경계가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무슨 속셈이야? 속셈이요? 당신이 굶어 죽으면 저도 곤란해지니까요. 그게 속셈이에요. 수연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밥상을 내려다보았죠. 숟가락을 집었다 내려놓고 다시 집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정말 안 먹을 거예요? 그럼 치울게요. 수연이 쟁반을 들려고 하자 남편이 손을 뻗어 막았습니다. 됐어. 먹을게. 남편이 마침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죠. 그리고 묵은지 볶음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 가만히 있었죠. 뭔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어디서 먹어본 맛인데? 남편의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이 스쳤습니다. 10년 전 아버지 회사에서 인턴을 하던 시절이었죠. 어느 날 야근을 하게 됐는데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옆 부서의 중년 남자가 다가왔죠. 도진군, 밥 먹었어? 내 도시락 같이 먹을래? 낡은 도시락 뚜껑을 열자 소박한 밥과 묵은지 볶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직접 해온 거야. 맛은 보장해. 그 밥이 어찌나 맛있던지 도지는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비웠습니다. 그 중년 남자는 흐뭇하게 웃었죠. 맛있게 먹는 거 보니까 내가 다 배부르네. 그게 누구였더라? 이름이 뭐였지?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이 맛.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디서 배웠어? 수연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요리요? 우리 아빠한테 배웠어요. 아버지? 네. 횡령범이라고 욕먹지만요. 수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밥 해주는 분이에요. 어릴 때 엄마 돌아가시고 아빠 혼자 저 키웠거든요. 맨날 야근하면서도 새벽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주셨어요. 반찬은 맨날 똑같았지만 그래도 그 밥이 제일 맛있었어요. 횡령범. 남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연결되었습니다. 10년 전 아버지 회사에서 횡령 사건이 터졌죠. 누군가가 회사 돈을 빼돌렸고 그 죄를 뒤집어 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태식? 그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도시락을 나눠주던 그 중년 남자. 이태식 과장. 그 사람 딸이었어?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떴습니다. 한 술, 두 술. 점점 빨라지는 숟가락질.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 허겁지겁 먹었죠. 수연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선글라스 아래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죠. 눈물인가 싶었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태식 과장의 딸. 그때의 밥맛이 그대로야. 남편은 밥을 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태식 과장님은 따뜻한 밥과 묵은지만큼이나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때 그분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비밀리에 하던 인턴 생활을 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인턴 생활을 버티게 해준 것에 이 밥맛도 큰 몫을 했었죠. 10년 전 그 따뜻한 도시락 맛. 지금 입안에 퍼지는 이 맛과 똑같았습니다. 밥그릇이 비었습니다.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싹싹 비운 그릇을 내려놓으며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잘 먹었어. 단 4글자였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죠. 이 집에 온 뒤로 처음 듣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수연은 애써 웃었습니다. 맛있게 드셨으면 됐어요. 수연이 빈 그릇을 챙겨 일어섰습니다. 방문을 나서려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죠. 내일도. 수연이 멈췄습니다. 내일도 해줄 수 있어? 수연은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릴까봐, 얼굴을 보일까봐. 그럼요. 매일 해드릴게요. 방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선 수연은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훔쳤죠. 왜 우는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서러워서인지, 안도해서인지, 아니면 그 짧은 4글자가 너무 따뜻해서인지. 남편은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안에 아직 남아있는 묵은지 맛을 음미하며 생각했죠. 이태식 과장의 딸이라.
10년 전 사건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고개를 들었죠. 창밖으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차가웠던 저택에 처음으로 따뜻한 밤 냄새가 스며든 아침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수연은 매일 새벽 주방에 숨어들었습니다. 묵은지 볶음, 된장찌개, 계란말이. 거창한 요리는 아니었지만 정성이 담긴 밥상이었죠. 남편은 처음엔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으로 밥을 받았지만 어느새 그릇을 싹싹 비우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남편의 얼굴에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푹 꺼졌던 볼이 조금씩 차오르고 입술도 생기를 되찾았죠. 그 변화를 수연도 느꼈고 불행히도 다른 사람도 느꼈습니다. 뭐, 혈색이 좋아졌다고? 한영석이 집사의 보고를 받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남편의 저택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었죠. 검은 가죽 의자에 앉은 영석이 볼펜을 탁탁 두드렸습니다. 네, 회장님. 확실히 안색이 달라졌습니다. 밥도 잘 먹고요. 눈도 안 보이고 다리도 못 쓰는 놈이 갑자기 혈색이 좋아져? 혹시 보이는 거 아니야? 영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의심의 불꽃이 번뜩였죠. 테스트 한번 해봐야겠군. 병원 정기 검진 날이 다음 주였지? 당겨. 내일 당장 데려가. 알겠습니다, 회장님. 집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석이 의자를 돌리며 중얼거렸죠. 도진이 그 녀석 죽지도 않고 버티더니 이번엔 확실히 해야겠어. 다음 날 아침 수연은 남편과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정기 검진을 핑계로 병원에 가는 길이었죠. 운전석에는 낯선 운전기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집사가 새로 온 기사라고 소개했지만 수연은 왠지 불안했습니다. 안전벨트 매세요. 수연이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벨트를 찼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처음엔 평범한 주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내를 벗어나자 운전기사의 행동이 달라졌죠. 갑자기 속도를 올리더니 급커브에서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습니다. 기익. 타이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수연과 남편의 몸이 왼쪽으로 쏠렸죠. 저기요, 좀 천천히 가주세요. 수연이 외쳤지만 운전기사는 대꾸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도를 더 올렸죠. 차체가 흔들릴 때마다 수연의 심장도 덜컹거렸습니다. 남편은 선글라스 너머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난폭 운전을 하는 거라는 걸 알았죠. 영석이 보낸 테스트였습니다. 눈이 보이면 반응할 테니까. 참아야 해. 반응하면 끝이야. 남편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수연의 손이 슬며시 남편의 손 위에 얹혔죠. 남편이 움찔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무섭긴 했지만 옆 사람이 더 무서울 것 같았죠. 눈도 안 보이고 다리도 못 쓴다고 세상이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수연의 손을 가만히 두었습니다. 뿌리치지 않았죠. 차가 큰 교차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지만 운전기사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죠. 아니, 오히려 악셀을 더 밟았습니다. 그때 왼쪽에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거대한 덤프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로 돌진해 오고 있었죠. 트럭의 방향은 정확히 남편이 앉은 오른쪽 뒷좌석이었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수연은 트럭을 보았고 남편도 보았죠.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반응하면 눈이 보인다는 게 들키는 거였죠. 남편이 이를 악물고 가만히 있으려 했습니다. 죽어도 반응하면 안 돼. 반응하면 진짜 죽어. 그 찰나 수연이 몸을 날렸습니다. 위험해요.
수연이 앞좌석 사이로 팔을 뻗어 핸들을 낚아챘습니다. 있는 힘껏 왼쪽으로 꺾었죠. 운전기사가 놀라서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쾅! 굉음과 함께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핸들을 꺾은 덕분에 트럭은 남편 쪽이 아닌 수연 쪽을 들이받았죠.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고 에어백이 터졌습니다. 수연의 몸이 충격에 튕겨져 나갔습니다. 삐! 경적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연기 냄새, 휘발유 냄새. 남편은 정신을 차리고 옆을 돌아보았죠. 수연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죠. 수연 씨.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선글라스가 어디론가 날아갔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남편이 수연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눈 떠. 수연 씨, 눈 떠. 수연이 가느다란 신음을 흘리며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천히 남편을 향했죠. 여보. 수연의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그녀는 희미하게 웃었죠. 괜찮아요? 다친 데 없어요?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자기가 죽을 뻔한 상황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자기 걱정을 하는 이 여자. 남편은 수연을 끌어안았습니다. 꽉 부서질 것처럼. 이 바보야. 왜 끼어들어? 왜? 남편이 오열했습니다. 목이 터져라 울었죠. 3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혼자 버텨왔던 설움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왜 나 같은 놈을 살리려고 그래? 왜? 수연이 힘겹게 손을 들어 남편의 볼을 만졌습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밥 맛있게 먹던데. 그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사고다. 119 불러.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죠. 남편이 화들짝 놀라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급하게 바닥에 떨어진 선글라스를 찾았었죠. 그리고 다시 눈을 감고 시각장애인처럼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구급차요. 구급차 빨리.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연기는 완벽했죠.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대원들이 달려와 수연을 들것에 실었죠. 남편은 대원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같이 가야 해요. 제 아내예요. 그리고 저 휠체어가 필요합니다. 다리를 못 써서. 대원이 급히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남편은 휠체어에 앉아 구급차에 올랐죠. 그리고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놓지 않았죠. 죽으면 안 돼. 수연 씨, 죽으면 안 돼.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슬픔 뒤에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복수의 불꽃이었죠. 한영석, 넌 내가 반드시 죽인다. 남편의 눈이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거리, 무심한 하늘. 3년 동안 숨죽이며 참아왔던 복수의 칼날이 드디어 빛을 발할 때가 온 것입니다. 수술은 3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도지는 응급실 복도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죠. 휠체어에 앉은 채 수술실 불빛만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불이 꺼지고 의사가 나왔을 때 그는 거의 달려가다시피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머리 외상이 있었지만 뇌에는 이상 없어요. 2주 정도 입원하시면 됩니다. 도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았구나. 살았어. 수연이 1인실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남편은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병실 문을 잠갔습니다. 커튼을 치고 휠체어에서 일어났죠. 그리고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수연이 깨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수연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뜬 수연은
낯선 천장을 올려다보다가 옆으로 고개를 돌렸죠. 깨어났어? 도진이 물었습니다. 수연은 멍하니 남편을 바라보았죠. 선글라스도 없고 휠체어에 앉아있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병원이에요? 응. 수술 잘 끝났어. 2주만 입원하면 된대. 수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죠. 울었어요? 뭐? 눈이 부었어요. 남편이 멋쩍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 울었어. 거짓말. 수연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도진도 피식 웃었죠. 처음으로 두 사람 사이에 가벼운 농담이 오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진이 먼저 입을 열었죠. 할 말이 있어. 수연이 도진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횡령 사건 알아? 수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를 짓밟은 그 사건. 모를 리가 없었죠. 그거 우리 아버지가 한 게 아니야.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 범인은 한영석이야. 그놈이 회사 돈 50억을 빼돌렸어. 들킬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 씌운 거지. 도진이 수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한테 누명을 씌웠다는 건 알았어. 근데 그게 내 아버지인 줄은 몰랐어. 그걸 어떻게 해? 네가 해준 밥 먹고 알았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 맛. 10년 전에 먹어본 적 있어. 회사에서 야근하다가 옆 부서 과장님이 도시락을 항상 나눠주셨거든. 이태식 과장님. 그분 밥맛이랑 똑같았어.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친절한 아저씨인 줄 알았어. 근데 얼마 안 가서 그분이 횡령범으로 잡혀갔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저렇게 따뜻한 사람이 그렇게 큰 돈을 훔친다고? 도진이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아버지는 도둑이 아니야. 처음부터. 순간 수연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아버지는 도둑 누명을 쓰고 살았죠. 딸인 자신도 도둑의 딸로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취직도 못하고 친구도 떠나고 세상의 멸시 속에서 살아왔죠. 우리 아빠가 도둑이 아니었어?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아니었어. 그리고 내 아버지를 죽인 것도 한영석이야. 3년 전 내 사고도 그놈이 꾸민 거고. 도진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나는 그놈을 끌어내리려고 3년을 참았어. 눈먼 척, 다리 못 쓰는 척. 죽은 듯이 살면서 증거를 모았어. 수연은 그 말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침대 위에서 몸을 웅크린 채 오열했죠. 우리 아빠가 도둑 아니었어. 10년치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억울하다고 외쳐도 아무도 안 믿어줬죠. 아버지는 매일 밤 술을 마시며 울었고 수연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 모든 고통이 누명이었다니. 도진이 어색하게 수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로해 본 적이 없어서 손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죠. 하지만 진심을 담아 등을 두드렸습니다. 미안해. 진작 알았으면 말해줬어야 했는데. 수연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 주었죠. 수연의 울음이 조금 잦아들 무렵 병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진군 나야. 작은 아버지다. 도진과 수연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도진이 재빨리 선글라스를 쓰고 휠체어에 앉았죠. 수연은 눈물을 닦고 이불을 끌어올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한영석이 들어왔습니다. 꽃바구니를 든 비서가 뒤따랐죠. 영석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이런, 많이 다쳤구나. 교통사고라며? 요즘 운전기사들이 워낙 난폭해서. 수연은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당신이 시킨 거잖아.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죠. 아니, 오히려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수연이 갑자기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도진과 영석이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죠. 죽을 뻔했잖아요. 눈도 안 보이고 다리도 못 쓰는 사람 모시고 있다가 제가 죽게 생겼어요. 수연이 훌쩍거리며 투덜거렸습니다. 무서워서 못 해먹겠어요, 정말.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영석의 표정이 만족스럽게 바뀌었습니다. 이 여자는 진짜 돈 때문에 온 게 맞군. 도진이 편은 아니야. 영석은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 그래. 고생이 많았구나. 푹 쉬어라. 병원비는 내가 다 낼 테니까. 영석이 나가고 병실에는 다시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수연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속았을까요? 완벽했어. 도진이 선글라스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죠. 연기 소질 있는데? 그쪽이야말로요. 3년이나 속이셨잖아요. 수연이 피식 웃었습니다. 도진도 따라 웃었죠. 2주 뒤 수연이 퇴원했습니다. 다시 저택으로 돌아온 그날 밤, 도진은 수연을 이상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서재 책장 뒤에 숨겨진 비밀문이었죠. 좁은 계단을 내려가자 지하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여기가 뭐예요? 수연이 두리번거렸습니다. 벽면 가득 사진과 문서, 빨간 실로 연결된 관계도가 붙어 있었죠. 한영석의 비리를 추적한 흔적이었습니다. 3년 동안 모은 거야. 한영석의 모든 악행. 도진이 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횡령, 뇌물, 살인교사. 증거만 확보하면 끝이야. 수연은 벽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아버지의 사진도 있었죠. 이태식 마이너스 누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역할을 나누자. 도진이 말했습니다. 나는 내부 시스템을 해킹해서 디지털 증거를 확보할게. 당신은 한영석이 이 집에 올 때마다 귀 열어둬. 그 인간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도 놓치지 마. 그리고 집사랑 하인들한테 잘 보여. 그 사람들 입에서 뭐가 나올지 몰라. 좋아요. 하죠.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죠. 같은 적을 향한 같은 의지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작전명은 뭘로 할까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남편이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죠. 밥상 뒤집기. 수연이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진도 따라 웃었죠. 두 사람이 함께 웃은 건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침실로 돌아온 수연은 습관처럼 구석 침대로 가려 했습니다. 그때 도진이 수연의 손을 잡아 세웠죠. 이제 굳이 따로 잘 필요 없잖아. 네. 같이 자. 어차피 한 편인데. 수연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도진이 먼저 침대에 누우며 등을 돌렸죠. 괜한 상상 마. 등 돌리고 잘 거니까. 수연은 조심스럽게 침대 반대쪽에 누웠습니다. 등과 등 사이에 손바닥 하나 들어갈 거리.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상처 연고 발라야지. 도진이 몸을 돌려 일어났습니다. 서랍에서 연고를 꺼내 수연에게 다가왔죠. 수연의 이마에 남은 상처 자국에 연고를 조심스럽게 발랐습니다. 숨결이 닿을 듯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수연은 숨을 참았죠. 도진의 손가락이 상처 위를 부드럽게 쓸었습니다. 아파? 아니요. 수연이 더듬거렸습니다. 도진이 손을 거두며 다시 누웠죠. 잘 자. 불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죠.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시작이야. 도진이 속삭였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돌려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죠. 밥상 확 뒤집어요. 우리. 수연이 대답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손이 스쳤죠. 잡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스침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같은 편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죠.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복수의 칼을 함께 가는 두 사람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복수 작전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진은 밤마다 지하 아지트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한영석의 내부 시스템을 뚫었죠. 수연은 저택에서 귀를 열어두었습니다. 영석이 방문할 때마다 우연을 가장의 근처를 서성였고 집사와 하인들에게 살갑게 굴며 조금씩 정보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습니다. 한영석은 교활했고 중요한 증거는 철저히 숨겨두었죠. 그런데 수연은 갑자기 아버지가 예전에 밥 먹듯 하시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모든 증거를 숨겼었다고, 신발 밑에 숨겼었다고. 술만 드시면 그렇게 얘기하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그냥 속상한 아버지의 푸념이려니 했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연은 아버지를 면회 갔습니다. 이태식은 많이 좋아져 있었죠. 산소호흡기도 떼고 병실 안을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빠, 오늘 안색 좋아 보여. 수연이 과일을 깎으며 말했습니다. 이태식이 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죠. 수연아, 응? 너 행복하냐? 뜬금없는 질문에 수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태식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죠. 그 집에서 힘들지 않아? 아빠 때문에 고생하는 거 다 알아. 아빠가 이 모양이 아니었으면 우리 딸이. 아빠 무슨 소리야? 수연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행복해. 진짜야. 아빠만 건강하면 그게 행복인 거지, 뭐. 이태식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수연은 얼른 화제를 돌렸죠. 아빠, 그거 기억나? 10년 전에 회장님이 선물해준 구두. 구두? 아, 그 이탈리아산 수제화. 이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 왜? 그날 아빠가 그 구두 신고 있었잖아. 경찰한테 끌려가던 날. 그랬지. 이태식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악몽 같았죠. 그 구두 지금 어디 있어? 글쎄,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압수당했어. 그때 가지고 있던 모든 소지품과 함께 압수당했어. 그럼 정말 아빠가 횡령범이 아닌 증거가 그 구두에 있는 거야? 그렇다니까. 수연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구두. 그 구두 안에 정말 증거가 있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수연은 곧바로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진지해졌죠. 구두라. 그럼 경찰서에 증거 보관소에 있을 수도 있겠네. 그렇겠죠. 맞아. 다음 날 그들은 그 사건 담당 관할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다행히도 그 구두가 있다고 했습니다. 도진은 몰래 자신의 신복을 시켜 그 구두를 빼내왔습니다. 도진은 신발을 조심스럽게 손으로 더듬어 보았습니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깔창을 꺼내보니 오른쪽 신발의 깔창 아래에 마이크로필름이 있었습니다. 찾았어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도진이 깔창 아래에서 마이크로필름을 꺼냈죠. 달빛 아래 작은 필름이 반짝였습니다. 10년 전 이중 장부야. 이거면 한영석 끝이야. 수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도진도 웃었죠. 손에 쥔 작은 필름 한 장. 그 안에 아버지의 명예, 남편의 복수, 그리고 두 사람의 미래가 담겨 있었습니다. 밥상 뒤집기,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도진이 고개를 끄덕였죠. 끝까지 가는 거야. 우리 마이크로필름을 확보한 뒤 도진은 밤새 내용을 해독했습니다. 10년 전 이중 장부, 한영석이 빼돌린 50억의 행방,
그리고 이태식에게 누명을 씌운 조작의 증거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죠. 이 정도면 충분해. 도진이 컴퓨터 앞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이 옆에서 화면을 들여다보았죠. 이제 어떻게 해요? 먼저 흔들어야지. 한영석이 얼마나 쫄아 있는지 봐야 해. 도진이 익명의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받는 사람은 한영석. 제목은 10년 전 그날의 진실. 당신이 한 짓을 알고 있다. 이중장부, 이태식에게 씌운 누명, 그리고 형을 죽인 것까지. 자수하라.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한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러면 한영석이 바로 눈치채지 않을까요? 너무 빨리 들킬 것 같아요. 수연의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도진이 수연의 어깨를 가볍게 잡았죠. 괜찮아. 이건 미끼야. 한영석이 동요하면 실수를 하게 돼 있어. 그 틈을 노리는 거야. 그래도 내가 옆에 있잖아.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줄게. 도진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수연은 그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한영석의 반응은 예상보다 빠르고 예상보다 무서웠습니다. 이메일을 받은 한영석은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첨부된 장부 일부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한영석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비서가 움찔했죠. 즉시 조사해. 누가 보낸 건지 찾아내. 조사 결과는 금방 나왔습니다. 이메일은 추적이 불가능했지만 한영석은 직감적으로 알았죠. 이태식과 관련된 누군가라는 것을. 그년이야. 이수연이. 한영석의 눈이 독사처럼 가늘어졌습니다. 도진이 눈 안 보인다고 했지? 그럼 걔가 직접 한 건 아니야. 그년이 뒤에서 뭔가 꾸미는 거야. 한영석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인원 모아. 병원으로 간다. 그날 오후 수연은 평소처럼 아버지 면회를 갔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여기저기 서 있었습니다. 수연 씨죠?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돌아보는 순간 누군가 수연의 팔을 잡았죠. 입을 막으려는 손이 느껴졌고 수연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끌고 가.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은 병원 창고로 끌려갔죠. 어둡고 좁은 공간에 갇혔습니다. 핸드폰도 빼앗겼죠. 여기서 얌전히 있어. 소리 지르면 내 압이 먼저 죽어. 문이 닫혔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수연 혼자 남았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건 아버지였죠. 아빠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수연은 어둠 속에서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를 악물었죠. 버텨야 해. 버텨야 해. 그때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겨울날 아버지와 함께 붕어빵을 사 먹던 날이었죠. 호호 불어가며 먹던 뜨거운 붕어빵. 아버지가 자기 것은 안 먹고 수연에게 하나 더 주시던 모습. 수연아, 아빠는 배불러. 너 먹어. 거짓말. 아빠 배 꼬르륵 소리 났잖아. 에이, 그건 배가 너무 불러서 나는 소리야. 그때 아버지의 웃음이 거칠지만 따뜻했던 손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내가 지켜줄게. 이번엔 내가. 수연은 눈물을 닦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창문이 하나 있었죠. 작았지만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시각 한영석은 조폭 4명을 이끌고 이태식의 병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영석이 중얼거렸죠. 죽은 귀신이 살아 돌아왔나? 그럼 다시 죽여줘야지. 병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이태식이 침대에 누워 있었죠.
한영석이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오랜만이네, 이태식? 이태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 회장님. 내 딸이 너무 설쳐서 말이야. 네가 먼저 가야겠어. 한영석이 손짓하자 조폭 하나가 산소호흡기 전원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이태식이 기겁했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발. 안 되긴 뭐가 안 돼. 10년 전에 죽었어야 할 놈이. 한영석의 손이 산소호흡기 코드를 향해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쿵! 병실 구석에서 휠체어가 튀어나왔습니다. 그 위에 앉아있던 사람이 번개처럼 일어서며 한영석의 손목을 낚아챘죠. 뼈가 부서질 것처럼 세게. 그 더러운 손 치워. 도진이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어 던진 그의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또 도진? 내 눈이, 다리가. 한영석이 경악했습니다. 도진이 영석을 밀쳐냈죠. 3년 동안 기다렸어. 이 순간. 조폭들이 우르르 도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도진이 맹인 지팡이를 들어 올렸죠. 찰칵 소리와 함께 지팡이가 분리되며 삼단봉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퍽! 퍽! 도진의 삼단봉이 바람을 갈랐습니다. 3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이 폭발했죠. 첫 번째 조폭이 쓰러지고 두 번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새끼가. 세 번째 조폭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도진이 몸을 낮춰 피하고 다리를 걸었죠. 네 번째가 뒤에서 덤볐지만 도진은 뒤돌아 팔꿈치로 명치를 가격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여보, 수연이었습니다. 창고 창문을 깨고 탈출한 그녀가 소화기를 들고 뛰어들어왔죠. 뒤에서 달려드는 조폭의 머리를 소화기로 내리쳤습니다. 퍽! 남자가 쓰러졌죠. 괜찮아요? 이쪽은 괜찮아. 당신은? 네. 마지막 조폭이 쓰러졌을 때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영석이 도망치려 했지만 도진이 멱살을 잡아 끌어당겼죠. 어딜 가려고. 도진이 병실 TV를 켰습니다. 화면에 방금 전 상황이 생중계되고 있었죠. 병원 CCTV 영상이 남편의 개인 방송 채널로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한영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화면 속에서 자신이 이태식을 죽이려던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죠. 실시간 시청자 수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준비한 거야. 너 같은 놈한테 당할 줄 알았어? 도진이 냉소했습니다. 경찰들이 병실로 들이닥쳤죠. 한영석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나는 KG그룹 회장이야. 손대지 마. 살인 미수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영석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한영석이 끌려나가며 도진을 향해 악을 썼죠. 도진이, 이 자식? 끝까지 간다. 두고 봐. 도진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대 위 이태식을 바라보았죠. 수연이 아버지에게 달려가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괜찮아? 아빠. 이태식이 떨리는 손으로 딸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괜찮아, 수연아. 아빠 괜찮아. 그 모습을 바라보는 도진의 눈에 뭔가가 반짝였습니다. 부녀의 모습이 한없이 따뜻해 보였죠.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길고 긴 싸움의 첫 번째 고비를 넘긴 밤이었습니다. 한영석이 체포된 뒤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병원에서 생중계된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뉴스마다 한영석의 얼굴이 도배되었죠. KG그룹 회장, 살인 미수로 체포, 10년 전 횡령 사건 재조사, 헤드라인이 연일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영석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거액의 보석금을 내고 불구속 상태로 풀려났죠. 그리고 놀랍게도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회장 취임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조작된 영상이다. 나는 결백하다.
한영석이 기자들 앞에서 외쳤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독했죠. 주주총회 당일 아침, 수연은 아버지의 병실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태식도 총회장에 가기로 되어 있었죠. 10년 만에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자리였습니다. 아빠, 괜찮겠어? 수연이 아버지의 넥타이를 매만지며 물었습니다. 이태식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솔직히 무섭다. 수연아, 10년 전 그 사람들 앞에 다시 서려니까 아빠가 저 앞에 서실 수 있을까? 수연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10년 동안 죄인 취급을 받으며 살았죠. 그 트라우마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 없었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도진이 병실 문을 열며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검은색 수트 차림이었죠. 선글라스 없이 당당하게 제가 옆에 있을 테니까요. 아버님은 그냥 진실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태식이 도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젊은 사람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죠. 고맙네. 사위, KG그룹 본사 대회의장. 수백 명의 주주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한영석은 단상 위 회장석에 앉아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의 변호사들이 양옆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한영석이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죠.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최근 저에 대한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조작된 것이며 저는 결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회장 취임을 선언하고자 바로 그때 회의장 문이 열렸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구두 소리가 조용한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죠. 검은 수트를 입은 남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선글라스를 벗고 휠체어도 없이 두 다리로 당당하게. 저게 한도진 아니야? 눈이 보이잖아. 웅성거림이 회의장을 뒤덮었습니다. 주주들이 술렁였죠. 영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도진. 네가 왜 여기? 도진이 단상 앞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집어들었죠. 저는 장님이 아닙니다. 또렷한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렸습니다. 3년 동안 눈먼 척 연기를 했습니다. 왜냐고요? 저 사람이 저를 죽이려 했으니까요. 도진이 한영석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3년 동안 이 회사의 썩은 부분을 아주 잘 보았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요. 저게 한도진이라고? 미친 거 아니야? 3년 동안 연기를? 주주들의 웅성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충격의 물결이 회의장을 휩쓸었죠. 그때 다시 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중년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옆에서 젊은 여자가 부축하고 있었죠. 이태식과 수연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10년 전 횡령범 아니야? 이태식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죠. 10년 전 바로 이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도둑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로요. 다시 이곳에 서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아무도 몰랐죠. 아빠, 내가 옆에 있어. 수연이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태식이 심호흡을 했죠. 주주 여러분. 도진이 다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이태식 씨입니다. 10년 전 횡령 혐의로 이 회사에서 쫓겨났죠. 하지만 그분은 무고합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도진이 손짓하자 스크린에 영상이 떴습니다. 마이크로필름에서 추출한 이중 장부 내역이었죠.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이것은 10년 전 한영석이 빼돌린 50억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음 화면에 음성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한영석의 목소리였죠. 이태식 그 자식한테 뒤집어 씌워. 증거 조작해서 경찰에 넘겨. 알았어?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영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조작이야. 저건 가짜야. 가짜요? 도진이 냉소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가짜입니까?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며칠 전 병원에서의 영상이었죠. 한영석이 이태식의 산소호흡기를 끊으려던 장면. 나는 KG그룹 회장이야. 손대지 마. 영상 속 한영석의 비명이 회의장에 울렸습니다. 주주들이 야유를 보냈죠. 저런 인간이 회장이라고? 당장 끌어내려. 물병이 날아왔습니다. 한영석의 양복에 물이 튀었죠. 아수라장이 되어가는 회의장에서 도진이 이태식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님. 도진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사원증이었죠. 10년 전
이태식이 차고 다니던 바로 그 사원증. 늦어서 죄송합니다. 도진이 이태식의 목에 사원증을 걸어주었습니다. 이태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이게 이제 누구도 아버님을 도둑이라 부르지 못합니다. 수연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함께 울었죠. 10년의 서름이, 10년의 억울함이 눈물이 되어 쏟아졌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주주들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쳤죠. 1명, 2명, 점점 늘어나 회의장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체포합니다. 회의장 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한영석이 도망치려 했죠. 단상에서 뛰어내려 출구 쪽으로 달렸습니다. 그때 수연이 슬쩍 발을 내밀었습니다. 한영석이 수연의 발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쿵! 바닥에 엎어진 한영석의 모습이 처참했죠. 수사관들이 달려와 수갑을 채웠습니다. 한영석, 횡령, 살인교사, 증거 조작 혐의로 체포합니다. 나를 누구로 알고. 나는 한영석이야. 영석이 발버둥 쳤지만 수사관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비참하게 끌려나가는 영석의 뒷모습을 사람들이 지켜보았죠. 수연아, 이태식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아빠가 미안해. 아빠 때문에 네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니. 아빠가 정말 미안해. 아빠, 무슨 소리야. 미안하긴. 수연이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10년 만에 나누는 따뜻한 포옹이었죠. 아빠는 잘못한 거 없어. 이제 다 끝났어. 다 끝났어. 아빠. 부녀가 끌어안고 우는 모습을 도진이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죠. 박수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도진이 단상 위로 올라가 회장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수연에게 손짓했죠. 이리 와요. 수연이 눈물을 닦으며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도진이 수연을 자신의 옆에 세웠죠. 주주 여러분. 도진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KG그룹을 이끌겠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이 사람이 있을 겁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연신 셔터를 눌렀죠. 도진과 수연이 나란히 선 모습이 내일 신문의 일면을 장식할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길고 긴 싸움이 끝난 날, 정의가 승리한 날이었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죠. 도진과 수연, 그리고 이태식은 서울 근교의 마당 넓은 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집이었죠. 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처마 밑으로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수연은 요즘 요리 연구가로 데뷔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출판사에서 요리책 제안이 들어왔죠. 효녀의 밥상이라는 제목으로 아버지를 위해 만들던 소박한 집밥 레시피를 담을 예정이었습니다. 수연아, 이거 어디다 심을까? 마당에서 이태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그는 요즘 텃밭 가꾸기에 푹 빠져 있었죠. 고추, 상추, 깨씹, 흙을 만지며 땀 흘리는 아버지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아빠, 거기 양지 바른데 심어. 수연이 부엌에서 소리쳤습니다. 그때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장인어른, 도진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양복 차림 그대로 마당을 가로질러 이태식에게 달려가더니 덥석 안겼죠. 어이쿠, 이 녀석이. 이태식이 웃으며 도진을 밀어냈습니다. 양복에 흙 묻는다. 괜찮아요. 장인어른 보고 싶었어요. 아직 멀었어. 이 녀석아. 우리 딸 고생시키면 가만 안 둬. 네. 잘하겠습니다. 도진이 꾸벅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부엌 창문에서 지켜보던 수연이 피식 웃었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마당 한쪽에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불꽃이 타오르며 어둠을 밝혔죠. 도진이 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수연이 물었습니다. 도진이 종이를 펼쳤죠. 1년 전 수연이 한영석에게 썼던 노예 계약서였습니다. 태울까요? 도진이 물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죠. 두 사람이 함께 종이를 불 속에 던졌습니다. 계약서가 활활 타올랐죠. 불꽃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이제 빚 다 갚았죠? 수연이 물었습니다. 도진이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아직 멀었어요. 네. 평생 사랑으로 갚아야죠.
수연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태식이 헛기침을 했죠. 콜록콜록, 연기가 많네. 연기가. 모닥불이 타는 것을 바라보던 이태식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혼잣말이 새어나왔죠. 내 딸, 고생 많았다. 정말 많이 고생했어. 수연이 돌아보았습니다. 아빠, 뭐라고 했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태식이 얼른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알았죠. 아버지의 마음을. 불이 꺼지고 밤이 깊어갔습니다. 세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도진이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 씨, 잠깐만요. 도진이 수연을 마당 한쪽으로 이끌었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었죠. 도진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진 씨, 왜 이래요? 수연이 놀라서 외쳤습니다. 도진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죠. 열어보니 반지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 도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랑 진짜 결혼해 줄래요? 계약 말고, 진짜로.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엔 원수인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엔 동맹이 됐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당신 밥 먹는 모습이 좋아지더라고요. 매일 밥 얻어먹고 싶어요. 평생. 수연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밥값으로 설거지는 평생 당신이 하는 거예요. 네. 평생 하겠습니다. 그럼 결혼해 줄게요. 도진이 수연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끌어안았죠. 달빛 아래. 오래도록. 며칠 후, 수연의 생일이었습니다. 도진이 아침부터 주방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죠. 수연이 내려와 보니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냄비는 끓어 넘치고 도마 위에는 엉망으로 썬 미역이 널브러져 있었죠. 이게 뭐야? 수연이 기겁했습니다. 도진이 땀을 뻘뻘 흘리며 돌아보았죠. 미역국이요. 생일이니까. 미역국을 왜 이렇게 끓여요? 수연이 달려가 불을 줄였습니다. 국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았죠. 짜기도 하고 싱겁기도 한 이상한 맛이었습니다. 어때요? 도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죠. 정성은 100점이에요. 맛은요? 맛은 비밀. 수연이 피식 웃었습니다. 도진도 따라 웃었죠. 점심때 세 식구가 마루에 둘러앉았습니다. 도진이 끓인 미역국, 수연이 차린 반찬, 그리고 이태식이 텃밭에서 딴 상추. 소박하지만 풍성한 밥상이었죠. 자, 먹어보자. 이태식이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고 씹더니 표정이 묘해졌죠. 맛이 왜 이래? 아빠. 수연이 눈을 흘겼습니다. 이태식이 헛웃음을 쳤죠. 농담이야. 농담. 맛있어. 맛있어. 진짜요. 장인어른? 그래. 정성이 최고야. 정성이. 세 사람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밥상 위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이태식이 막걸리 병을 꺼냈습니다. 3개의 잔에 따르며 말했죠. 자, 오늘 건배하자. 무슨 건배요, 아빠? 우리 가족 건강. 그리고 행복. 3개의 막걸리 잔이 부딪혔습니다. 찰랑, 맑은 소리가 울렸죠. 우리 가족 건강. 세 사람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밥을 먹던 수연이 갑자기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죠. 수연아, 왜 그래? 이태식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수연이 입을 막고 부엌 쪽으로 뛰어갔죠. 헛구역질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태식과 도진이 눈이 동그래졌죠. 설마. 도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이태식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죠. 설마가 아니라 진짜 아니야? 수연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빨개진 채로요. 아직 몰라요. 확인해봐야. 병원 가자. 당장. 도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태식이 손뼉을 쳤죠. 아이고. 내가 할아버지 되나? 할아버지. 마당에 웃음소리가 가득 퍼졌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세 사람을 감싸 안았죠. 저녁 무렵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주황빛, 분홍빛, 보랏빛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하늘이었죠. 마당에 세 사람의 실루엣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이태식, 수연, 그리고 도진. 마루 위에는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흰쌀밥, 구수한 된장찌개, 노릇노릇 부친 묵은지전.
그리고 3개의 숟가락. 복수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밥상은 따뜻했죠. 그 따뜻함이 원수를 가족으로, 적을 사랑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세 사람이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밥그릇 위로 김이 피어올랐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세 사람. 잘 먹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